자, 그러면 우리 1과목 볼 건데요. 1과목에서는 일단은 먼저 나오는 게 각종 사건,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나 이 화물 운송 종사 이 TS 교통공단에서 제공해주는 교재를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5분장을 5장 분량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횡단보도 사고예요. 자, 예를 들어 어떻게 나오냐? 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차량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죠? 보행사고죠. 자,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운행자와 충돌했어요. 이걸 보행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자전거는 원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내려서 끌고 가야 되죠. 자,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미 자전거도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행사고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로 또 한번 볼게요. 자,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한 걸까요? 자, 아니라는 거죠. 자, 횡단보도 사고가 나려면은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무단횡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사고를 얘기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는 횡단보도 사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을 우리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장소적 여건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내용만 놓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건, 사고의 개념 어느 한 개만 잘 잡아두셔도 적용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뭘까요?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야지 무면허 운전사고의 성립 요건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취소 처분, 뭐 면허증이 없거나 무면허 개념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히 무면허 운전사고로 들어간다 라는 것처럼 우리 이 단어들만 보고도 충분히 문제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사망 사고 요건이 나와요. 자, 이렇게 어렵게 뭐 장수 요건, 운전자 과실 피해자 요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내용 한 번만 보셔도 다른 내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사망 사고 요건, 장소적 요건 볼게요. 모든 장소입니다. 자, 도로교통법, 도로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모든 장소로 확대됐어요. 즉 어떤 장소에서도 차량과 충돌로 인해 사망하셨다. 라고 보시면은 이제 사망사고 요건이 장소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장소적 요건이고요. 운전자 과실은 운전자가 잘못이 얼마나 있었냐 요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뭐 전방주시 태만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외워주면 되냐? 예외 사항들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망사고 요건은 뭘까요? 자동차 본래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우리 사망사고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고로 적용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는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운행 중에 자동차에 충격돼서 사망한 경우에만 이 피해자, 사망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예외사항 봐야겠죠. 자, 피해자분이 자살하시거나 고의적인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망사고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운행 목적이 아닌 작업과실로 피해자 사망한 경우 마찬가지 안전사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망사고 요건 중에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반 사고는 계속 내용이 나와요. 장소적 요건, 피해자 요건, 운전자 과실, 시설물 설치 요건입니다. 자, 그럼 신호 지시니까 신호 지시 위반 사고를 어기려면 어떤 장소여야 할까요? 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여야겠죠. 경찰 공무원이 통제를 하고 있는 와중이거나 규제 표시가 설치된 구역에서 사고가 위반이 돼야지 장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외사항 볼게요. 진행 방향에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 신호기가 없으니까 신호 지시 위반이라 볼 수 없죠. 신호기 고장이나 황색 전멸 신호등인 경우, 그리고 규제 표지 외에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 자, 이런 예외 사항들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피해자 건도 마찬가지겠죠. 신호 지시 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라는 거예요. 자, 대물 피해를 입었다? 그럼 다친 사람이 없죠. 그럼 피해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의적이나 의도적, 부주의에 의한 과실은 신호 지시라고 보지만 불강력적으로 내가 신호를 잘 서 있는데 뒷차가 나를 추돌해서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호 지시를 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시설물 설치 요건도 이런 식으로 뭐 설치한 신호, 교통 안전 표지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 내부의 소통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있죠. 이 아파트 출입구, 출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만 주행해야 되는 도로, 이런 것을 아파트 자체 내에서 정해놨다. 근데 이거는 설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가 설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호 위반 사고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앙선 침범도 마찬가지예요. 장소 요건은 중앙선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겠죠. 예외사항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피해자 요건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쳐야지 피해자가 있죠. 그래서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보는 거고요. 운전자 과실, 자, 신호 위반이랑 똑같죠? 자, 이것도 신호 위반이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불가항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신호 위반한 차가 나를 쳐가지고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선 침범 사고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설물 설치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또 예외사항도 아파트 단지나 뭐 군부대 이런 데서 만든 중앙선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속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소적 요건, 자, 이런 도로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피해자 요건부터 나오는 게 과속차량 20km 초과했다. 과속사고에서 일단 숫자 나오는 건 무조건 20km 초과입니다. 자, 그런데 제한속도 20km 이하 과속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다. 자, 그래도 20km를 초과한 경우라고 봤는데 대물 피해만 입었어요. 마찬가지 피해자는 없죠. 자, 피해 입은 물건만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보지 않는 거고요. 자, 운전자 과시에 20km 초과한 경우 맞겠죠? 그 총중량 2톤 미만인 자동차로 총중량이 3회 미만인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와 이륜차가 견인하는 경우, 매시 25에서 20km 초과한 경우 운전자 과실로 본다. 자, 근데 운전자 과실로 보지 않는 거 마찬가지. 초과해서 과속 운행을 해도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 설치 요건 예외사항 한번 다시 숫자 20km 나온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린이 사고가 나려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고가 나야겠죠. 자, 그러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아니에요. 피해자 건도 마찬가지.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지 어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운전자 과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어린이 보호 의무 사고 위반에서는 한번 내용을 볼 게 있는 게, 자, 우리 학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주변 도로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학원 수강생이 100명인 이상에도 가능합니다. 단 경찰서장과 협의하에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주사고 개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피해자를 방치했어요. 요거 도주사고 맞죠? 뺑소니라고 하죠, 우리. 뺑소니 맞죠?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했어요. 거짓 진술한 경우도 도주사고.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겠다. 이것도 거짓 진술과 같은 맥락이죠. 연락처를 거짓으로 남겼다. 거짓말, 연락처를 잘 안 남겼다. 그리고 피해자를 후속만 했어요. 잘한 거 아닌가? 근데 이 도주사고 개념에는 후속 조치와 연락처 이 두 개가 늘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6번 쌍방과실이 적은 경우, 적은 차량이 도주한 경우 도주사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번 의사를 잘 표현 못한 어린 피해자가 괜찮다여 조치 없이 간 경우다. 자, 여기서는 우리 장애우 분들도 해당된다라는 거. 즉 의사 표현 잘 못하는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가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락처를 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괜찮다면 병원까지 꼭 같이 데려가 주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도주사고 추가 개념 중요합니다. 제3자에게 이 사고를 인계해도 됩니다. 사고 인계 가능해요. 즉 내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거나 그리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에게 사건 인계를 하고 가는 경우에는 도주사고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용어, 잘 나오는 용어들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차도는 뭐냐?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길 가장자리 구역은 말 그대로예요.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구역. 자, 차도랑 길 가장자리 구역 차이 느껴지시죠? 자, 안전지대는 뭐냐? 보행자나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안전표지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모범운전자 표시장 받은 2년 무사고 경찰청장에게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범운전자라 하고요. 주차는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럼 정차 차이는 뭐냐? 5분 이내에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정차다. 내가 잠시 정차를 하고 편의점을 갔어요. 그럴 때는 5분 안에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차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량 화물 적재 기준 보겠습니다. 자, 적재 중량은 110% 이내예요. 즉 화물 적재가 1톤이다. 그러면은 얘는 1100kg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길이도 10분의 1을 더한 길이에요. 자, 즉, 차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18m다. 18m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10분의 1을 더했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해서 20m를 할게요. 그럼 22m까지는 길이 적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륜장소에는 30cm를 더하면 되고요. 자, 너비는 후사경, 우리 백밀러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그리고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고요. 고시한 도로 노소 경우에는 4.2m인데, 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보통 일단 4m라고 외워두시고요.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4.2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차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이 나올 거니까 절대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 2.5m, 2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5m다. 자, 지상으로부터 2.5m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자,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자를 받은 사람은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시를 차 양쪽에 달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경찰이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밤에 운행하는 경우는 안 보이겠죠. 그런 경우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는 거,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꼭 봐주세요. 자, 안전거리 개념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안전거리는 요거예요. 공주거리, 제동거리, 공주거리, 제동거리 플러스 정지거리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넣어볼게요. 자, 위험을 인지했어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운전을 뿅뿅 하고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 밟아야겠다라고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 요 사이를 우리는 공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발을 올리는 순간까지 차는 진행하고 있겠죠? 그동안 간 거리를 공주 거리라고 하고요. 그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공주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지부터 제동의 시작이에요. 작동의 시작.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냐? 브레이크가 내가 밟았어요. 그럼 멈추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 작동이 시작되면서 완전 정지될 때까지를 우리는 제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주, 이 플러스 제동은 그럼 결국 뭐다? 이 전체를 우리는 정지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정지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 잘 차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안전표지 종류 보겠습니다. 총 5가지가 있고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은표지가 있습니다. 주규, 지, 보, 노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규, 지, 보, 노 5가지가 있다. 자, 진로 양보 의무. 자,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 진로를 양보한다. 자, 왜? 앞지르기는 어디 쪽으로 해야 되죠? 왼쪽으로 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차가 오른쪽으로 비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탈길에서는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한다. 올라가는 차가 양보하셔야 되고요. 자,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운 자동차와 동승자 없는 차가 마주한 경우는 동승자가 없는 차가 양보를 한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준 보겠습니다. 시력, 청력 2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시력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정록 생맥이 아니어야겠죠. 그리고 일종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을 동시에 뜬 평균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눈이 각각 0.5는 넘어야 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한쪽 눈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은 다른 한쪽 눈이 0.8 이상이어야 하고요. 수평 시야가 120도, 수직 시야가 20도, 중심 시야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종은 어떨까요? 두 눈 시력의 평균이 0.5고요. 한쪽 눈을 못 보실 경우에는 0.6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 잘 외워두시고요. 청력 같은 경우에는 55dB입니다. 자, 보청기를 쓰시는 분은 40dB 이상의 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테스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일 대형면허, 특수면허 취득자의 청력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뭐 신체상 정신장 장애가 없어야 된다. 말이 꼬이네요. 자, 근데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호기 볼 건데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라서 신호기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황색 등화의 전멸, 적색 등화의 전멸인데 이 차이가 뭐냐? 황색 등화가 전멸하고 있는 신호등이 있죠. 자, 그럴 경우 차만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적색 등화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직전에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안전을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차이 있다는 거. 이 두 개 차이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최저 속도 보겠습니다. 자, 일반 도로에서 편도 1차로다 60km, 최고 60, 최저 속도는 없고요. 매시 2차로다 80까지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고속도로가 자주 나오겠죠. 1차로는 80이다, 2차로는 최고 100, 그리고 최저는 50이다. 고속도로는 다 50이에요, 최저가. 근데 여기서 80인 경우가 있어요. 누구냐?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 이 친구들은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80km로 제한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정 고시한 노선 구간의 고속도로는 120k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90km까지 가능한 거 마찬가지로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조형도로 이런 거 있죠. 강북, 뭐 강변대로, 올림픽대로 이런 데는 최고 속도가 90, 최저속도 30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통행 가능 차량 한번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외 국도나 뭐 일반 도로죠. 자, 왼쪽 차로에서는 승용 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고요.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자동차.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친구들은 오른쪽으로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말있고 있네요. 자, 고속도로 보겠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 일단 먼저 3차로도 똑같고 1차로는 똑같아요.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 혹은 교통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80km 미만 주행 시에는 가능하다. 즉 원래 1차로로 다니려면 80km 이상으로 다녀야 된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 편도 2차로라면 2차로는 모든 자동차, 어떤 자동차든지 다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3차로 이상부터는 좀 외울 게 많아요. 자, 1차로는 똑같은데 왼쪽 차로가 나눠집니다. 1차로를 제외한 왼쪽 차로, 1차로의 바로 옆 차로겠죠. 자, 그러면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오른쪽 차로는 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렇게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편도 2차로 다니는데 진짜 무슨 버스, 화물차 계속 1차로 다니면서 교통 방해하는 사람들 있죠. 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물 운전하실 때 신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2차로 주행하시고요. 앞지르기 하시는 경우에만 1차로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속 기준 보겠습니다. 최고속도 20%를 감속하는 경우와 50%를 감속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비, 눈, 안개, 악천후 이런 기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2cm 미만 쌓인 경우는 최고속도 20%를 감속하시고 50% 절반을 줄인 건 뭐냐? 가시거리가 100m예요. 어떤 상황이든 가시거리가 100m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50% 감속하셔야 되고 노면이 얼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2c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로 50% 감속한다. 자, 물론 이 정도면 사실 50% 내지도 못하죠, 거의. 자, 그리고 추가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이 속도 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 최고속도 기준을 이 표지에 먼저 따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허별 운행 가능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종 대형면허는 뭐가 있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건설기계들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즉, 요 내용 보면은 콘크리트 관련, 아스팔트 관련 친구들은 뭐가 필요하다? 일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보통 면허, 일종 보통은 우리 잘 아시죠? 근데 우리 외워야 되는 건 뭐냐?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종 소형 면허로는 우리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거 들어가고요. 자, 일종의 특수 면허가 있습니다. 대형 견인차, 말 그대로 견인 특수 자동차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 견인차 가능합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는 가능하다. 그리고 군환차, 자동차가 빠졌을 때 자동차를 꺼내주는 이런 것들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군환차를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종 보겠습니다. 2종은 보통 있죠. 자, 보통 기준 외워볼 거냐?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1종은 15인이었죠. 그리고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2종까지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결과에 따른 벌점 볼게요. 자,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은 5점, 부상은 2점이다. 자, 근데 시간 기준이 있어요. 사망 사고 발생 시 72시간 3일이죠. 3일 이내에 사망하셨을 때고 3주 이상의 치료는 중상이다. 그리고 3주랑 5일 사이는 경상, 5일 미만은 부상이다 라고 보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도로 서행해야 되는 곳 한번 보겠습니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굽은 부분,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교차로. 여기서는 서행을 해야 되고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 어딜까요? 교차로나 터널, 도로의 구분 부근, 그리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자,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장소고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그리고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그리고 소화 관련 장비는 5m 이내라는 것까지 같이 좀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죠. 스쿨존 2021년 10월부로 모든 지역, 전 지역에 주정차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스쿨존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기준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부착 장치 기준 한번 간단히 볼게요. 경찰관이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 자, 이거 무슨 도킹하는 해킹 도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긴급 장치가 아닌 자동차에 사용하는 경광등, 사이렌, 비상등. 그리고 안전 운영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장치는 불법 부착 장치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좀 재미없는 얘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자,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 거부해서도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 하차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 대상이 있어요. 자, 상호가 바뀌었거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여기는 법인 회사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화물 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그리고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핵심만 보겠습니다. 모든 검사는 어떤 검사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웬만한 검사들이 있죠. 그 검사들의 기간은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유효기간을 계산한다는 거. 단 신규 검사만 검사 받은 당일 날부터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재검사는 재검사 10일만 외우시면 됩니다. 판정 받은 다음 날, 마찬가지 맞죠?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거, 다음 날부터 10일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볼게요. 30일 이내는 2만원이고요. 31일 초과했을 때, 그리고 114일 이내는 이 2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이 플러스 알파 어떻게 기준하냐? 31일째부터 3일마다 만원씩 추가해요. 즉, 35일은 4만원에 해당하겠죠. 무슨 말이냐? 31, 32, 33까지는 우리가 만원, 3일 만원 추가됐으니까 여기는 만원. 자, 그러면은 34, 35, 36 이렇게는 이제 2만원짜리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기본 2만원에 2만원을 더했다. 이렇게 계산 문제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 잘 잡아두시고요. 자, 이 114일이 지났다. 115일 이상부터는 30만원으로 그냥 때려버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벌금 볼게요.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안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호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안전표시 철거, 이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중요한 거 벌금 요약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은 화물자동차 누구냐? 운송사업 경영자, 운송주선사업 경영자, 운송가맹사업 경영자 요 3명 허가를 안 받거나 부정하게 받으면은 2천만원 이하, 2년 이하 나온다는 거 보시고요.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돈을 받고 화물 운송용에 제공을 한 거예요. 혹은 임대를 해준 경우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뇌물을,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하거나 명의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온다는 거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궁금하기도 한 거죠. 과징금 모아서 어디다 쓰냐? 일단 첫 번째 핵심은 터널입니다. 터널이 아니라 터미널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벽지 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 이런 데 쓰는구나. 그리고 운수 종사자 양성, 교육, 그 밖에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건설 및 운영, 이렇게 교육하는 데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터미널 시설 확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낸 과징금들을 쓴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말소 등록사유 자주 나오는 거 볼게요. 자,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에 반품한 경우 말소해야 되고요. 촬영 초과된 경우 말소해야 되고요. 수출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 본래기능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자동차가 추가된다라는 거, 이럴 때 말소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말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자동차의 번호판 봉인은 우리 시도지사가 한다는 거, 그래서 그냥 추가로 하나 같이 외워둘게요. 그리고 화물의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이라는 것은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혐오감이 주는 동물, 악취가 나는 수산물, 이렇게 약간 택배로 보내기 힘든 개념들이죠. 그리고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4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거, 부피인 거죠. 이거는 세제곱미터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합판, 강목 등 건축기자재, 기계, 기구류 등 공산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송 약관 보겠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신고하고자 할 때는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미리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운송약관을 정해서 신고하죠. 운송약관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대기환경보전법령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먼저 예방, 관리, 건강 차원이 있습니다. 예방은 국민 건강이나 환경 오염을 예방하겠다. 그리고 대기환경 지속 가능하게 관리와 보존하겠다. 그리고 건강,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대기환경 보전법령을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관련 용어들 시험에 그럼 뭐가 나오냐? 자, 대기오염물질 뭘까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 자, 가스는 기체고요. 입자상 물질은 고체인 거죠. 그래서 이 차이도 잘 봐두시면 좋아요. 자, 가스, 기체죠. 물질이 연소나 합성,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이다. 매연은 뭘까요?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입자상 물질이다. 고체네요, 매연은. 자, 검등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생기는 입자상 물질이다. 자, 검등도 고체죠.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이 없는 자동차나 허용 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자동차를 우리는 저공해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회전 제한 장치라는 게 있어요.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전 제한 장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차들이 있는데요. 택시, 그리고 버스, 그리고 1톤 이하의 택배차. 1톤 이하의 택배차는 공회전 제한 장치를 붙이라고 허락을 받는 게 아니죠. 명령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저공해 자동차로서의 개조 명령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온다라는 거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에서 중요한 것들에서도 또 중요한 것들을 제가 추려봤는데요. 완벽한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기본으로 하시고 제가 올려둔 이제 영상들을 꼭 함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더 우리 합격하실 수 있고요. 합격 점수가 60점이기 때문에 굳이 100점을 받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내용만큼은 꼭 외워주셔야지 그래도 우리가 60점은 넘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2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